유럽 대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는 이제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가 내린 결단은 유럽 전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들은 단숨에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대한민국의 흑표전차 K2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자국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왜 루마니아는 이 시점에서 K2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에는 놀라운 국제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루마니아는 마치 전쟁의 불길이 자신들에게도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몰도바 국경을 따라 자리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는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는 언제든 루마니아로 향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나토의 동쪽 끝, 그 최전선에 위치한 루마니아로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이미 폴란드가 흑표전차를 대량 도입하며 방어선을 강화하자 루마니아 또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았다. 오랜 검토 끝에 나온 철저한 현실적 판단이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처음에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터졌다. 높은 유지비, 과도한 연료 소모, 그리고 미국의 수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우라늄 장갑이나 핵심 부품이 제외된 버전만을 받을 수 있었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2배 이상 비쌌다. 게다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에 상당수의 구형 전차를 지원하면서 자국 전력이 공백 상태가 되자 신속한 전력 보강이 절실했다. 그러나 에이브람스의 공급 일정은 늦어졌고 그 사이 러시아의 위협은 더욱 가까워졌다. 결국 루마니아는 현실을 직시했다. 미국식 무기 체계는 너무 비쌌고 유럽 내 자체 생산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이미 폴란드에서 실전 운용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다. 고성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갖춘 K2는 서방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경제적이었다. 특히 루마니아가 주목한 것은 기동성이었다. 험준한 지형이 많은 루마니아에서 빠른 전개력은 생존의 핵심이다. 흑표는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에이브람스보다 연비 효율이 월등하고 유지보수도 간편하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한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루마니아가 자체 방산 역량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방산계는 충격에 빠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흑표가 유럽의 전장을 재편하고 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에 이어 이제 루마니아까지 줄을 서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의 규모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전략적 동맹 수준이다. 루마니아는 총 216대의 K2 전차와 지원 차량 수십 대를 패키지로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과 현지 방산업체가 손잡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즉, 루마니아가 유럽 내 K-디펜스 거점국으로 변모하는 순간이다.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신뢰와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독일제 무기의 공급 지연에 시달려왔다. 헝가리는 주문 후 5년이 지나도록 한 대의 전차도 받지 못했고 체코 역시 생산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에 1년 만에 160대 이상의 K2를 납품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국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확실한 선택지가 없었다. 현대 로템이 보여준 납기 속도와 기술 이전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번 계약으로 그 신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루마니아의 이번 결정은 생존 전략이자 산업 부활의 신호탄이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단순한 수입국으로 머무르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을 통해 자국의 방산 생태계를 되살리려는 시도다. 이는 폴란드가 선택한 길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군사주권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잃어버린 생산력의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어체계를 세우는 흐름, 그 중심에 바로 흑표전차가 있다. 폴란드의 성공, 그리고 루마니아의 결단. 이 두 가지 사건은 유럽 전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배경에는 한국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술력, 그리고 신뢰의 속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흑표는 더 이상 아시아의 전차가 아니다. 유럽의 새로운 방패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루마니아였다. 루마니아 정부가 이 결정을 공식화한 것은 단순한 전차 구매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환을 의미했다. 2024년 9월 말, 루마니아 국방부는 의회 K2 전차 도입 승인안을 제출했고 그 규모는
유럽 안보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총 6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7, 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이 예산은 루마니아 전체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그것은 곧 루마니아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였다. 루마니아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권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계획이 통과되자마자 유럽 군사 전문지들은 일제히 동유럽의 판도가 다시 흔들린다고 보도했다. 폴란드가 이미 K2 전차를 실전 배치하며 서방형 전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루마니아가 그 뒤를 잇자 러시아는 곧바로 외교적 반응을 내놓았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나토의 동쪽 확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했고, 친러시아 매체들은 루마니아 가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러시아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었고 더 이상 수동적인 국가로 남을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루마니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총 216대의 K2 전차와 18대의 지원 차량을 도입한다. 흑표는 폴란드와 동일한 스펙을 기반으로 제작되지만 루마니아 환경에 맞춰 일부 개량이 이루어진다. 특히 혹한과 진흙 지형이 섞인 루마니아 동부 평야에서는 고출력 서스펜션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새로운 현지형 서스펜션 패키지를 설계 중이다. 또한 주포 안정화 시스템과 사격 통제 장치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내부 전자장비는 나토 표준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조정된다. 단순히 한국형 전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형 K2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현지 생산 조항이었다.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방산기업 ROMARM과 협력하여 현지 공장을 공동 설립하고 주요 부품의 60% 이상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닌 생산기지로 격상되었다. 이 모델은 이미 폴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방식이다. 폴란드는 KPL 버전을 현지 조립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 내 수출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루마니아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K2는 유럽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루마니아 내부에서는 왜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아닌가? 라는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답은 간단했다. 독일의 생산 일정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헝가리, 체코,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줄을 서 있었지만 실제 납품까지 최소 4에서 5년이 걸리는 구조였다. 루마니아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지금 러시아가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몰도바 지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었다. 흑해를 통한 상륙 위협까지 감안하면 루마니아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한국은 유일하게 1년 안에 초도 물량 납품 가능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 차이가 바로 선택의 이유였다. 루마니아 언론은 이 결정을 나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동유럽 국가는 대부분 서방의 군수 시스템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틀을 흔들고 있다. 흑표 전차와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공 II 미사일 등 한국형 무기 체계가 나토의 동쪽 전선을 재편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이번 투자 또한 그 흐름의 연장선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기술 동맹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한국은 나토 체계 속에서 하드파워 동맹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흑표 전차의 첫 배치 지역으로 몰도바 국경 인근 트란스니스트리아 방면을 고려하고 있다. 그곳은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주둔 중인 부대가 자리한 곳이다. 루마니아는 전차 1개 사단 규모를 이 지역에 집중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작전을 구성하면 동유럽 전선에서 러시아의 진출로는 사실상 차단된다. 나토 내에서도 이 시나리오는 매우 현실적인 방어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말해 루마니아의 흑표 도입은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닌 전략적 요새화의 일환이다. 이 사업이 루마니아 내 산업에도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1990년대 이후 사실상 멈춰있던 루마니아 방산업은 이번 협약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현재 엔지니어 수천 명이 투입되고 부품 제조업체들이 재가동되며 젊은 기술 인력이 군수 분야로 몰려들고 있다.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 된 것이다. 루마니아 경제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한 방산이 아니라 기술 독립의 첫걸음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루마니아는 유럽 남부에서 가장 빠른 전차 생산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계약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루마니아는 이번 1차 사업 이후 추가 100대 도입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자국형 개량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이를 위해 KERO라는 코드네임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폴란드의 KPL, 루마니아의 KERO, 그리고 향후 체코와 노르웨이형까지 등장하면 K2 시리즈는 유럽 전체를 연결하는 공통 플랫폼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무기 수출의 진정한 전략이다. 단순히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하나의 생산 생태계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국가적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토 내부에서도 가장 빠른 결단,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단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흑표는 유럽의 안보 지형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루마니아가 M1 에이브람스를 포기하고 흑표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결정에는 전쟁의 교훈, 국방의 현실, 그리고 기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계는 다시금 전차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초기에는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의 활약으로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선이 고착화되자 다시 전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러시아군은 낡은 T-62, T-72 전차를 대거 투입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결국 T-90M 같은 신형 전차 생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았지만 부품 부족과 정비 난이도로 인해 실전 지속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현실은 루마니아에 뚜렷한 교훈을 남겼다. 전쟁은 결국 유지 가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긴다. 에이브람스는 강력했다. 하지만 그 강력함은 유지비와 복잡한 운영체계라는 그림자를 동반했다. 가스터빈 엔진은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연료 소모가 많고 정비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에서는 악몽이었다. 루마니아처럼 산악과 평야가 혼재된 지형에서는 효율적인 기동이 핵심이다. 그러나 에이브람스는 60톤이 넘는 중량 때문에 도로와 교량 하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반면 K2는 55톤 수준으로 훨씬 가볍고 민첩하다. 연비는 약 2배 이상 효율적이며 디젤 엔진 기반이라 정비가 간편하고 기동 시 소음도 적다. 실제로 폴란드군의 평가에서 K2는 전력 대비 유지비 세계 최고 효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루마니아는 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한 뒤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수출 제한이었다. 루마니아는 에이브람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오라늄 장갑판과 일부 탄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즉, 루마니아가 받게 될 버전은 축소형 에이브람스였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거의 동일했다. 게다가 부품 공급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반면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시했다. 생산 설비, 정비 시스템, 부품 공급망까지 전부 루마니아 내에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다. 루마니아는 이번 흑표 도입을 통해 더 이상 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 방위 산업을 원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흑표는 루마니아의 작전 환경에 더 적합했다. 유럽 동부의 겨울은 혹독하고 여름은 진흙으로 가득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출력 서스펜션과 자동 조준 시스템이 필수다. K2는 이를 모두 갖추고 있다. 독립 현가장치 ISU와 능동형 현가 시스템 ASIS는 지형에 맞춰 차체를 조정하며 사격 중에도 포신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또한 자동 장전 시스템은 소수 인원으로도 전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루마니아군은 이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병력 감소와 징병제 완화로 인해 인력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무기체계는 절대적인 장점이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K2는 훨씬 유리했다. 미국이 제시한 M1A2 SEPB3 54대와 지원 장비 패키지의 가격은 약 25억 달러, 대당 460억 원 수준이었다. 반면 K2는 폴란드 계약 기준으로 대당 250억 원 내외였다. 게다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가능하니 장기적으로는 단가가 30% 이상 낮아질 수 있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들이 구매한 216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산업 투자였던 것이다. 실제로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사업을 국가 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로 분류하며 일반 방산 계약이 아닌 전략적 협력 사업으로 승인했다. 루마니아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기술 독립선언으로 평가했다. 루마니아는 과거 냉전 시절 자체 전차 TR-85를 개발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방산 투자가 급감하면서 기술력이 단절됐다. 이제 흑표 도입을 통해 그 끊긴 사슬을 다시 잇는 것이다. 루마니아 엔지니어들은 현대 로템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으며 차체 조립, 포탑 장착, 전자장비 교정 등 모든 과정을 익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면허 생산이 아니라 실질적 기술 축적이다. 폴란드가 이미 이 과정을 거쳐 KPL을 자체 양산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처럼 루마니아도 3에서 4년 내에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도 루마니아의 선택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산 전차를 핵심 전력으로 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서방 안보 체계 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계약 이후 체코와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K2 도입 검토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유럽 전차 시장은 이미레오파르트 대 흑표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한국은 이제무기 구매국의 서무기 공급국으로 완전히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폴란드가 K2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개월. 그 어떤 서방 제조사도 불가능한 속도였다. 현대로템은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납기를 맞췄고 품질 기준을 지켜냈다. 루마니아는 바로 그 점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느린 공급과 독일의 까다로운 조건을 이미 경험했다. 이제는 빠르고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해답이 한국이었다. 흑표는 그 상징이다. 이제 루마니아는 나토 동부전선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수동적인 방어국이 아니다. 흑표가 그들의 땅을 달릴 때 그것은 단지 강철의 행진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독립선언이다. 루마니아의 흑표 도입 결정은 단순한 전차 계약이 아니라 동유럽의 전력 균형을 뒤흔드는 전략적 행보였다. 루마니아는 오랫동안 나토의 변두리로 취급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후방이 아니다. 흑해 연안, 몰도바 국경,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이 모두 연결되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지점에서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그들의 국토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나토의 방패이자 유럽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따라서 이번 흑표 계약은 루마니아가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실질적인 전력으로 전환한 결과물이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 가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는 실질적 점령지다. 이 지역에는 약 500명의 러시아군과 2만 명 규모의 친러시아 민병대가 상주하고 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언제든 국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폭발성 지역이다. 특히 몰도바 정부가 서방으로 기울면서 러시아는 그 불만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루마니아는 즉시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국경 근처에 신속 기동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흑표 전차는 그 해답이었다. 디젤 기반의 K2는 장거리 작전에서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정비도 간편해 실전 배치가 용이하다. 루마니아는 한 개 기갑여단을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선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나토 동맹과의 합동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모스크바는 루마니아의 결정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유럽의 군비 경쟁을 자극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방어는 곧 생존이라는 현실을 학습했다. 러시아가 단 한 번의 명분만으로 인접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루마니아에 깊은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이 때문에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조달이 아닌 국가 생존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5년 뒤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전쟁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 루마니아는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 또한 루마니아는 흑표 도입을 통해 나토 내에서의 위상도 강화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 중 다수는 아직까지 서방의 중형 전차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가 K2와 K9을 통해 독립적 전력체계를 구축했듯 루마니아도 그 뒤를 따르며 동유럽 기갑 삼각편대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 세 나라가 한국 무기로 연결되는 순간 유럽의 전력 지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방어 가능한 유럽형 전력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나토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유럽 내 자립형 전력,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루마니아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경제적 안보 전략으로도 해석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 이후 유럽 각국은 안보를 단순한 군사 영역이 아닌 경제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루마니아 역시 마찬가지다.
흑표의 현지 생산을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속, 전자, 반도체 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전차 생산 라인은 단순한 군수 공장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기술직 일자리로, 엔지니어에게는 국가 산업 재건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방 강화가 아니라 산업의 재도약이다. 루마니아는 이를 통해 전차 산업을 통한 국가 회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계약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유럽 방위 체계 속에 한국 기술이 자리 잡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의 계약을 통해 유럽 남부 시장에 직접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미 폴란드 북부에 K2 조립 공장이 가동 중이며 루마니아는 남부 거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K 디펜스 벨트가 형성된다. 한반도의 기술이 유럽의 안보를 지탱하는 구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루마니아는 그 중심에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매우 위협적이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동시에 K2 전차를 대량 도입하면 러시아 서부 전선의 전략적 우위가 무너진다. 특히 K2의 신형 포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 전차의 주포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폴란드군의 시험에서 K2는 T-90M의 공격을 모의 시험에서 완벽히 방어했다. 이 결과가 공개되자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K2는 새로운 서방의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루마니아가 이 전력을 확보하면 흑해 북부 전선은 더 이상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의 문제다. 더불어 루마니아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자국 방위 산업의 국제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한국과의 기술 협약 외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와의 방산 협력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중심축은 명확히 한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조건 없는 협력을 제시했다. 이익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기술 이전과 교육을 병행하며 진정한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루마니아는 이 점을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루마니아의 흑표 도입은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 유럽 안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이었다. 전쟁의 교훈을 몸으로 겪은 나라가 내린 현실적인 결단.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자주를 향한 선택이었다. 이제 루마니아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방패를 들었고 그 방패 위에는 대한민국의 이름이 새겨져